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혁신계 의원들의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오늘 주말 모종의 중대 발표를 기획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발표를 기획하고 있는 것인지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인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영찬입니다. 자, 의원님 어제 있었던 일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네. 어제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공천룰을 변경했는데 네. 이 어제 격한 발언이 많았습니다. 의원님은 예. 내가 왕수박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건 무슨 뜻에서 하신 말씀인가요? 사실은 어제 그 두 가지 사안이 있었죠. 네, 그중 하나가 하위 20% 예. 평가 의원들에 대해서 감산 비율을 더 늘리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네, 이 문제는 사실은 저희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언급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문제를 언급하면 너희들 공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예.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이제 박용진 의원하고 우리 조정식 사무총장 간에 예. 이 당원 당규를 놓고 이제 논쟁이 있었고요. 예, 있었죠. 도저히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스스로 자인을 했습니다. 저는 뭐 왕수박인데 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다. 아하. 그런데 지금 이게 벌써 경기가 다 시작된 다음에 룰을 바꾸는 게 말이 되냐. 예. 이미 지역위원장에 대한 여론조사 평가가 지금 다 진행이 됐고, 네. 그런데 갑자기 감산 비율을 바꾸는 건 아하. 축구 경기하다가 심판이 갑자기 룰을 바꾸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예.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예. 라고 물었던 거죠. 그 친명계 의원들한테 제가 인터뷰할 때 물어보면 비명계 의원들이 공천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라고 질문하면 주로 대답 취지가 저희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사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예, 그러게요. 그래서 예. 저희가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왔던 것이 우리는 이미 1년 전에 공천룰이 다 확정이 됐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지난 4월부터 당내 TF에서 이에 대한 논의들을 다 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의원총회에서도 이걸 발표를 다 했어요. 네. 공천룰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불과 선거를 얼마 안 남겨둔 이 시점에서 갑자기 공천룰 변경을 시도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시스템 정당이라고 자부해왔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자조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 아마 저 의원들하고 특히 이제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있을 거라는 거는 뻔한 얘기는 사실이었는데 예상이 됐던 건데 왜 네네. 지도부에서 이거를 이렇게 변경을 했다고 보세요? 그러게요. 그거를 저는 지도부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하위 20% 원들에게 20%의 페널티를 주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식이었고 또 우리 당이 정해온 기조였거든요. 예. 2020년에도 그렇게 공천을 했었고요. 예. 근데 이걸 갑자기 10%를 더 높였다. 네. 그러면 이거는 그 범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 예. 이 의원들에 대해서 공천에서 사실상 탈락시키겠다는 의도 아니냐. 이게 당연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죠.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제 모두 발언에서 했다는 이야기. 정당은 당원의 주인이다. 당원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민주정당으로 나가야 한다. 이 말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정당이 당원이 주인이다라는 말이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예.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정당이라는 건 사실은 국민의 뜻을 대의하기 위한 대의제의 수단이거든요. 그 대의제 안에 당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예. 그다음에 여러 직능 단체도 있고 그런 겁니다. 예. 결국은 왜 정당이 존재하는가?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정당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당원들이 주인이다라고 해버리면 국민들하고 당원들 간에 이 굉장히 큰 괴리가 생깁니다. 예. 당심과 민심의 이 괴리되는 그렇습니다. 결과. 당신과 민심이 굉장히 멀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예. 선거에서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당원이 주인이다라는 이유로 지금 당원 민주주의를 계속 주창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게 사실은 그렇다면 모든 국가들이 다 직접 민주주의 해야죠. 알겠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는
그 직접 민주주의가 가져오는 폐해가 너무 예.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모레 중요한 행사를 하나 하시던데요. 이제 네네. 원칙과 상식 의원분들의 대국민 토크쇼를 한다고. 아마 이제 보니까 티저 광고도 찍으시고 문자 메시지도 많이 보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예, 굉장히 홍보 열심히 하시거든요. 네. 일종의 좀 새머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죠. 예. 근데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세 차례 민심소통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뭐 학자분들이라든지 청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좀 이 국민들이 정말 민주당 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듣고 싶었고요. 네. 또 이 국민들이 저희들에게 또 힘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희도 외롭지 않다. 네. 이런 차원에서 저희도 좀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정말 발령기지만 티저 광고도 찍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보니까 중대 발표를 하신다 뭐 이런 예고 기사가 있던데 뭐 발표하실 거예요? 중대 발표라기보다는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당내 민주주의, 그다음에 팬덤 정치, 그다음에 정책 정당으로서의 어떤 회귀, 복귀 예. 이런 얘기들을 해왔는데 이것들이 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예. 이제는 뭔가 좀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당이 실제 받을 수 있는 또는 받지 못할 그 안건들이 뭐냐, 의제가 뭐냐, 이거를 진짜 던져야 되지 않겠냐, 구체적으로. 예. 이제 그런 단계에 와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아마 중대 발표로 예. 이 기사를 쓰신 것 같아요. 예. 혹시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액션 플랜 이런 것도 좀 얘기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뭐 이 구체적인 우리 당에 요구하는 내용들을 예. 던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이제 절규를 할 텐데 예. 이제 그 이후에 그럼 당이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 네. 지금 당내에서 또 뭐 비명계라든지 우리 혁신계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 통합적인 기조를 가져가겠다라는 식의 이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아하, 당에서 예. 당내에서 이야기 나오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당이 결국 얼만큼 변화할 수 있느냐죠. 그렇겠죠. 그런데 너무 답답한 게 예.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그 길로 가야 돼요. 예.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집니다. 예. 그런데 자꾸 이 당의 변화 혁신을 거부하려고 하면 이거는 답이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궁금증이 들잖아요, 의원님.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변화하지 않으면 12월 27일에 창당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네. 그런데 이제 원칙과 상식 의원분들은 당이 변화해라. 12월 말까지 기다리겠다라는 말씀들은 다 하시는데 그때까지 요구하는 게 관철되지 않으면 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명확하게 없어서.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요?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쨌든 의원 개개인의 실존적인 결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민주당의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한 거고요. 예.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 어떡할래? 어허. 야, 너는 어떡할 거니? 예. 라고 물어보고 진심으로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 그러세요? 문제에 대한 논의의 시기는 예. 조금 밀어놓은 상황이고요. 아직 그럼 그 네 분의 각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아직 확인이 안 된 거네요, 서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예. 언제까지는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들 이야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는 이거 한다, 나는 이거 한다, 나는 이렇게 가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당이 12월까지 변하지 않는다. 그럼 해바뀌면은 총선 전국으로 들어서는 거잖아요, 완전히. 저는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 예.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에 가장 방점을 두고 있고요. 당연히 그러시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으로서는 조금은 발언을 좀 늦춰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어제 우리 원칙과 상식 이 모임에서 민주주의 실천 행동 여기에 네. 이제 초대장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네네. 실천 행동이라는 것이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원외 인사들의 모임이고 이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초대장을 보내셔서 혹시 같이 하시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관측들도 단체에 있더라고요. 초대장을 보냈고요. 예. 사실은 그 민주주의 실천 행동이라는 그 단체도 일부 이낙연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이 있습니다만 네. 결국은 우선적으로 당이 변해야 된다라는 걸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요구를 해왔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분들이 지금 오늘 저희 이번 행사에 초대를 한 이유는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마지막이라도 한번 힘을 모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분들께도 함께 해달라는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에게도 초대장을 보내셨던데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낙연 대표에게 초대장을 보냈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까? 참석 지금 요청하신 현재 단순히 이낙연 총리뿐만 아니라 김부겸 총리나 정세균 총리 이런 세 분 총리께서도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번에 열리는 행사는 이 국민과의 소통입니다. 정제돼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을 과연 초대하는 게 맞느냐? 라는 부분들이 또 저희 내부에서 아직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칙과 상식은 이낙연 대표와 전혀 공감이나 이 사전 교감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고민의 내역들은 전부 다 비슷할 텐데 그러나 그 고민을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낙연 대표의 이 고민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또 그분도 또 저희의 고민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당내에서 이낙연 전 대표하고 가장 가까운 의원을 한 명 뽑아라. 그럼 아마 윤영찬 의원이실 것 같기도 한데. 예. 이낙연 전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신당 창당에 대해서 저도 인터뷰를 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보다는 발언이 좀 강하셨고 다른 인터뷰에서도 점점 시간에 가면 갈수록 이 발언의 톤이 좀 높아지거든요. 지금 그만큼 이낙연 대표로서도 절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6월 달에 이낙연 대표가 1년 해외 체류 이후에 귀국을 해서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 언급을 안 하시려고 했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각을 세웠고요. 그리고 당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당의 원로로서 너무 본인이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당내에도 부담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인마저도 얘기를 안 한다면 본인도 아마 민주당에 대한 자기의 도리를 반기하는 거다 책무를 이렇게 아마 판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어찌됐든 민주당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민주당을 넘어서 이 정치, 한국 정치, 극한 대결의 이 한국 정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아직 신당 창당한다 안 한다는 아직은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 저는 그 부분이 실체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강성당원들이 출당 청원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에 3일에 올라왔는데 5일에 이제 삭제가 됐고 2만 명 이상 서명했는데 이 이재명 대표가 그 청원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내 청원들이 올라오게 되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이 부분들을 수용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떠나서 그 청원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삭제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의 이 비판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다 제명하라고 출당시키라고 그렇게 청원을 한다면 그 당이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 현안 하나 짚어볼게요.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돼서 어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 숨진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생존한 채로 발견됐을 때 보고를 받고도 당시 문재인 정부가 대응하지 않았다. 피격 후에는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청와대에서 나온 시점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청와대가 그 사실을 안 시점은 이미 이대준 씨가 피격이 된 이후였고요. 네. 저는 이거를 월북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이 판단의 기준은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SI 첩보예요. 예. SI 첩보를 공개를 하면 됩니다. 그 7시간짜리거든요. 예. 그 안에 이 사안을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이 판단 근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근거로 당시 해경과 국방부가 이거는 월북으로 보인다고 보고를 했던 거고요. 작년에 이 사건을 다시 이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꺼냈을 때 저희들이 TF를 구성해가지고 해경하고 국방부를 찾아갔어요. 예. 그런데 그때 이분들이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들은 아직까지 이게 월북이라고 판단하고 예. 있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용산에서 해경청장하고 그다음에 국방부 고위인사들 불러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네, 이 부분들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역사적 책임을 묻게 될 거다. 사법적 판단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의원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네. 이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저는 뭐 그거는 윤석열 정권이 판단할 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아마 윤석열 정권의 이 존립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거다라는 좀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요? 네, 국민적 저항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